안녕하세요. 탑이로운 한 달 살기의 탑이입니다. 오늘은 한 달 살기의 모든 것, 한 달 살기와 관련된 꿀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음, 맨날 이제 일상 브이로그로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하다가 어, 제가 오디오를 직접 채우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한 달 살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이유로 한 달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휴식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업 체험이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휴식, 요양이 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5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좀 심신을 달래줄 겸 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 달 살기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음주 가무 친구들과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과는 먼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이제 가까운 곳에 제가 이제 거주를 할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면 맨날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놀고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양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색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먼 곳을 가기를 원했고요. 만약에 저와 이런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집. 집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그 의문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살기를 결심하면서 여기저기를 많이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지역이 제주도, 강릉, 속초였어요. 근데 저는 그간에 이 세 지역을 많이 여행을 갔었고 그리고 바닷가 인근이 아닌 산의 풍경이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세 지역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외를 시키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검색한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 두 번째가 리브 애니웨어, 마지막이 봄집이었습니다. 지금의 집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인 봄집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구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지역은 내륙, 기간은 한 달, 그리고 숙박 비용의 상한선은 150만 원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독채에다가 마당이 딸려있으면 너무 좋겠다, 금상첨화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에어비앤비를 서칭을 했는데 에어비앤비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내고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에어비앤비는 열애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리브 애니웨어였습니다. 리브 애니웨어는 한 달 살기 숙소를 찾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뭐 다양하기도 하고 지역도 여러 군데 있었고요. 하지만 가격이 한 평균 독채 가격이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정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곳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더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찾게 된 데가 봄집입니다. 봄집은 시골에 있는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해서 이제 거주자에게 이제 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한 달 살기 집은 남해 쪽에 위치했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하동이었던 것 같아요. 금액은 평균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집을 통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하동의 퓨전 한옥집을 이제 임대를 하게 되었고 제가 그때 숙박을 요청드렸을 당시에 한 달 숙박 비용이 10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전기세는 한 2, 3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고 수도세 같은 경우에 따로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혹시나 제가 오늘 담지 못하는 추가적인 정보들은 추후에 이제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안내창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봄집이라는 플랫폼은 어플을 깔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거기 봄집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그럼 이제 상단에 이제 한 달 살기라고 이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창이 있어요. 그 한 달 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집이 뜨는데 그 집을 이제 마음에 드시는 집을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쓰는 란이 나와요. 그 신청서 쓰는 란 안에 이제 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적혀져 있고 이 집에 어떤 가구, 어떤 기기들이 함께 있는지, 뭐 주변의 관광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청서를 이제 그 봄집 쪽에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한 1, 2일 뒤에 답변이 왔거든요.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고 이거 제 돈 재산이고 저의 경험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교통수단. 교통수단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자차가 있으시고 운전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뚜벅이는 과연 이곳에 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뚜벅이도 이곳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제약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이곳에 올 수 있고 충분히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서울 기준으로 하동까지 오는 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에서 하동까지 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외버스를 타는 거고 두 번째는 KTX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시외버스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만 하동행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탑승을 하신다고 하면은 소요 시간이 대부분 평균 4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편도행 티켓이 한 31,500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을 해야 해요. 하동행 버스를 타고 오게 되시면은 그러면은 화계 공영터미널, 하동 시내, 그리고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정차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계 공영터미널이랑 그리고 하동 시내에서 많이 내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하동 버스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굉장히 끝쪽에 있어가지고 하동 시내까지 가는데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이 집이 화계랑 하동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화계 공영터미널에서 내리는 게 더 가까웠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KTX는 제가 이용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KTX는 대부분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승 시간이 한 1시간? 대략 1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소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리고 편도행 티켓이 35,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착을 해서는 하동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렌트카가 있을 수도 있고 택시가 있을 수도 있고 버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도착을 했을 때 렌트를 했어요. 하동은 렌트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곳에 드림 렌터카 하동 지점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제 연락을 하시면은 차를 대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경차를 빌리시는 것 같았어요. 경차 같은 경우에는 모닝 아니면 레이가 있는데 모닝은 24시간 기준으로 55,000원, 레이는 24시간 기준으로 6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차를 빌리는 비용 그리고 다시 채워야 하는 기름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관광을 그렇게 많이 다니실 게 아니다 하면은 저는 렌트는 비추해요. 왜냐면 충분히 하동의 관광지들을 택시로도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렌트를 굳이 무리하게까지 하면서 돈을 추가로 지불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 가능합니다. 정말 카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제가 진짜 얼마나 안도했는지 하지만
예전에 기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화계 쪽은 택시기사님이 5분밖에 안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카텍을 요청을 했을 때도 종종 이제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것도 불편하다 하시면은 미리 탑승하셨던 택시의 택시기사님 연락처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개인 택시사들이 있거든요. 그 개인 택시사들에서 명함을 받거나 미리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추후에 필요할 때 전화로 예약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픽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사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면은 그럼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요청드린 시간에 와서 저를 픽업해 가주세요. 마지막으로 버스. 하동의 관광지는 좀 가깝고도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는 걸어 다니시는 게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택시를 추천드리지만 택시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버스도 이용 가능하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버스를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정보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하지만 버스가 많이 안 다닌다. 그 주민분께 여쭤봤을 때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가량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집은 구했고 무엇을 챙겨가야 될지 고민을 할 때예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한 달 동안 대체 무엇을 챙겨가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랑 운동용품이 제일 큰 부피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옷이랑 책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들은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미리 이 집으로 택배를 발송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는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 정도만 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각자 필요하신 생필품은 지혜롭게 챙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수건, 드라이어기,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큰 부피를 차지를 하거나 한 달 동안 쓰기에 좀 애매한 생필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연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인분께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일단 입주 한 2일 전쯤에 그냥 미리 인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인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저한테 이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안. 치안 너무 중요하죠. 남녀에 상관없이 만약에 혼자 타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낸다라고 하실 때는 당연히 걱정이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고요하고 막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더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도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기 전에 이거 뭐 가정용 CCTV라도 사야 되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또 한 달 동안 지냈는데 CCTV는 너무 오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랑 그리고 경보기만 일단 몸에 지니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 겁이 많은지라 밤마다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수상한 사람, 이상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인집과 근방의 어르신들께 여쭤봤을 때 여기 악양면 쪽 마을이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이란 건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나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가정용 CCTV를 현관 쪽에 달아놓으셔가지고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다 굉장히 다정다감하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마당을 이제 가로질러서 가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막 멋쩍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면은 막 곧잘 받아주시고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이제 물을 막 이만큼을 막 낑낑대면서 막 들고 가고 있는데 안면도 없으셨던 할머니께서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우리 집 손수레 빌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스윗하세요. 네, 제가 머물고 있는 이 하동 퓨전 한옥집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집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집이 너무 예뻐요. 한옥집을 리모델링을 한 구조고, 그리고 독채인데다가 앞에 마당이 있어요. 주방 쪽과 거실 쪽 창이 넓게 나 있어가지고 차경이 이제 멋들어지게 보이고,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따사롭고, 밤에 이제 마당에 나가게 되면은 별이 이렇게 우수수수수 박혀 있어가지고 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는 집 뒤에 감나무밭이 있고, 앞쪽에는 콩밭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대파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곳이에요. 주인집 어머니께서 감이랑 이런 거 몇 가지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만 적당히 따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집 내부에 필요한 가전기기가 대부분은 다 있어요. 와이파이도 설치가 되어 있고, 믹서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난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집에 머물면서 에어비앤비에 머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마트가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택배사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악역면에는 편의점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자차로 장을 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큰 메리트는 아니지만 뚜벅인데 마트가 5분 거리에 있다? 이거는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그리고 가끔 이제 바쁘거나 급할 때, 그럴 때 택배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택배사가 이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도보로.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집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이 집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드레스룸과 화장실 사이에 중문이 없어요. 그래서 드레스룸 문을 닫고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환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를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살짝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샤워실에서 온수를 사용하려면 굉장히 섬세한 터치가 필요해요. 이 샤워부스 친구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돌려도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수압이 조금 약한 편이고, 이 집은 전기 보일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온수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실을 제외한 거실이나 주방 쪽은 이제 바닥이 온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이 시렵긴 한데, 그래서 주인집 어머니께서 실내화를 굉장히 많이 구비를 해두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쯤에 이제 온열 매트를 커다란 거를 2개나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 다음 분께서는 겨울을 나실 때 그걸 깔아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발이 그렇게 많이 시렵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될 수도 혹은 공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골 마을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집 주변에 벌레, 청개구리, 달팽이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벌레 같은 경우에는 똥파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루살이, 돈벌레, 거미, 진짜 막 자그마한 거미 같은 것들, 그런 게 좀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파리채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청개구리도 못지않게 많아요. 청개구리가 한 제 손톱 크기만한 크기인데 걔네들은 엄청 귀엽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제 손가락 한 마디 길이만한 개구리를 본 적 있어요. 그때는 조금 시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밖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데 저희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네, 저는 가끔 가다가 너무 많을 때 그냥 이렇게 떼어주곤 했는데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레나 파충류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동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하동은 차밭, 감, 제첩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경상남도인지 전라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동은 섬진강을 기점으로 경상,
남도로 분류가 되고요. 섬진강을 넘어서는 이제 전라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요 관광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쌍계명차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쌍계명차라고 이제 백화점 식품 코너에 가시면은 이제 명인이 만든 명차하고 이제 판매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쌍계명차의 찻집과 그리고 이제 그 본사가 여기 근방에 있습니다. 화기 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차밭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차밭을 방문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정금다원 아니면 매암제다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곳이 사진을 찍기 굉장히 좋아요. 하동 곳곳을 다니다 보면은 감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걷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위로 보면은 다 감나무예요. 그만큼 감이 맛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 화기 쪽에 벚꽃길이 있대요. 그 벚꽃이 둘레가 진짜 한 이만 더 큰 애들도 있는데 엄청 오래된 100년 이상 된 벚꽃 나무들이래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거기가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을 때 그 광경이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기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나 이제 봄철에 방문을 하게 되시면은 화계 쪽에 이제 벚꽃길을 꼭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동까지 왔는데 그래도 맛집 하나 정도는 가야겠죠? 하동은 제첩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섬진강을 따라가다 보면은 섬진강 제첩국수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곳에서 저도 처음 제첩을 먹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오묘하고 시원한 맛이 매력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제첩이 이렇게 많이 안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제첩 음식을 먹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첩을 이렇게 주워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동의 송림공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송림, 소나무가 이렇게 쫙 길게 자라져 있는데 그 숲을 이렇게 거닐면서 좀 전기도 받아보고 그리고 그 옆쪽에 섬진강 쪽에서 이렇게 제첩을 주울 수 있거든요. 좀 자그마한 애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주는 재미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최차판대, 동정호, 배달선전 삼성군과 같은 많은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례 쪽에 가시면은 이제 패러글라이딩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행을 즐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이제 하동을 기점으로 뭐 순천이라든지 남해 아니면 광양 쪽도 함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동에 더 많은 스팟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제 너무 숨이 차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하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하시면은 이전에 제가 업로드 해놓은 영상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경비. 경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한 달이라는 장시간을 내서 이제 타지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은 퇴사 후에 자유의 몸이 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의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타지에서 한 달을 사는데 과연 얼마가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한 생활비로만 12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옆쪽에 같이 표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식비 50만 원, 교통비 30만 원, 문화생활 및 기타 22만 원, 생필품 및 의료 12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총 114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숙박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234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추후에 뭐 전기세라든지 추가 요금이 붙게 된다면은 한 210만 원 정도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금액은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210만 원 썼으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식비가 5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만 외식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다만 가끔 이제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대신 장을 봐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식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통비는 3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중간에 백신을 맞으러 본가에 가느라고 좀 추가 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7만 원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렌트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첫날이랑 둘째 날을 사용을 했으니까 한 12만 원 정도 제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관광지가 대부분 20분에서 30분 거리고, 그렇게 되면은 택시비가 2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계산을 하셔가지고 교통비 책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과 기타는 대부분 이제 관광지에서의 티켓값, 아니면 제가 본가에 보내드렸던 선물이랑 택배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러글라이딩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 제가 12만 원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필품 및 의류는 12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뭐 부탄가스라든지 뭐 모기향이라든지 정말 없어서 못 살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필요해서 그냥 산 것들이고, 특히나 의류는 이거 제가 갖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12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동 인근의 지역들까지 이제 여행을 다니실 생각이시다라고 하면은 한 250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드디어 하동 한 달 살기에 관련된 모든 꿀 정보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한 달 살기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 살기를 결심을 했을 때 그때는 마냥 신나고 설레고 이랬었는데, 막상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한 달 살기라는 결정을 했을 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살기를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신 만큼 어디를 가시든 그 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하동 한 달 살기를 마무리하고 일상 속의 타비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하동 한 달 살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매번 일상 브이로그만 올리다가 이렇게 직접 오디오를 채우게 되니 굉장히 어색하네요. 매번 일상 브이로그만 올리다가 이렇게 직접 오디오를 채우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계속 떨어져. 너도 좀 도와줘. 식비 50만 원, 교통비 30만 원.